안녕하세요. 생생법률쇼 진행을 맡은 김유리입니다. 생생법률쇼에서는 크고 작은 법률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러분을 위한 법률 상담은 물론이고요. 세상을 들썩이게 하는 이슈들을 법적으로 풀어보는 시사법률 토크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법률과 관련해서 궁금한 내용 있으신 분들은 상담 전화 02-557-8295번으로 연락 주시거나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 후에 법률 상담에 문의 남겨주세요. 그리고 아래 하단으로 나가는 메일로도 상담 문의 받고 있습니다. 각 분야 전문 변호사가 무료로 성심성의껏 상담을 드리니까 많은 참여 바라고요. 또한 지금 이 방송 유튜브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되고 있으니까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 유튜브 통한 소통 창구도 열어두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도움 주실 변호사님 소개해 드릴게요. 홈즈 법률사무소의 하서정 변호사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홈즈 법률사무소 하서정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도 또 억울하고 답답한 분들에게 유익한 상담해 주시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어떤 주제들로 상담이 접수가 됐는지 미리 살펴보도록 할게요. 동생이 노리는 아파트, 아내에게 상속하려면 주식은 환불 안 되나요? 나만 괴롭히는 직장 선배, 형사조정 제안 들어줘야 할까요? 네, 이렇게 또 다양한 분야의 상담이 접수가 됐는데 오늘 또한 정말 유익한 시간이 되리라 믿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어떤 해결책이 제시가 될지 계속해서 함께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쉽사리 해결되지 않는 법률 문제를 끌어안고 있다면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시죠. 법률 고민이 해결되는 가장 쉬운 방법을 소개해 드릴게요. 첫째, 02-557-8295로 전화를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법률상담 게시판에 문의를 남긴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생생법률쇼가 자랑하는 각 분야의 전문 변호사가 여러분의 더부룩한 속을 뻥 뚫어드립니다. 속 시원한 스파클링 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전화 주세요. 네, 생생법률쇼 첫 순서는 법과 또 관련된 상식에 대해서 굵고 짧게 알아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목요일 이 시간은 일상회로 함께 하는데요. 변호사님, 오늘 어떤 법률 상식을 준비해 오셨나요? 네, 오늘은 죄가 없는데도 고소나 고발을 한 경우에 그렇게 고소인에게 무고죄가 성립이 된다고 하는데요. 네. 이렇게 오늘은 무고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저는 이제 생생법률쇼 진행하면서 많이 들어봤는데 여러분들도 뉴스에서 좀 많이 들어보셨을 법한 얘기입니다. 무고죄라는 단어. 자, 우선 무고죄가 무엇인지부터 한번 짚어볼까요? 네, 무고죄란 허위 사실로 수사기관이나 아니면 행정기관에 징계나 형사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이제 신고를 하게 되면은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쉽게 말해서 허위 신고, 거짓말로 신고를 하면은 성립되는 범죄인데요. 허위 고소뿐만 아니라 제3자가 허위로 고발을 하는 경우에도 무고죄 대상이 됩니다. 최근에는 허위 사실을 덮어 씌우기 위해서 사전 작업을 한다고 해서 셋업 범죄라는 표현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경범죄 처벌법에서도 이와 비슷한 행위들을 처벌을 하고 있는데요. 상대방을 이제 처벌을 받게 할 그런 목적이 아니라 단순히 장난으로 전화를 한다든지 재해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경범죄 처벌법으로서 6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하는 행위도 있는데요. 어떤 장난으로 전화를 해서 신고를 하더라도 누군가를 처벌하기 위한 목적으로 전화를 한다면은 이것은 경범죄 처벌법 위반 처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고죄로도 반드시 처벌이 되니까요.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무고죄로 성립이 되고 처벌이 될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해당이 돼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도 처벌될 수 있으니까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억울한 상대방을 위한 장치일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어요. 네, 무고죄라는 맞습니다. 게. 네. 자, 근데 이미 수사기관에 수사를 받거나 혹은 재판을 진행 중인 상황에서 좀 거짓말을 하는 경우, 네. 거짓 증언하는 경우가 종종 또 있잖아요. 네. 이럴 때도 무고죄가 적용이 되는지요? 그럴 때는 무고죄로 처벌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에 따른 행위마다 형사적으로 처벌이 이루어지는 그런 죄가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재판 중에 허위 증언을 하는 경우에는 위증죄로 처벌을 하고요.
만약에 잘못된 증거, 허위로 만든 조작된 증거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증거위조죄로 처벌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고죄라는 이름으로 처벌되지 않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형벌로 처벌이 되니까 주의하셔야 되고요. 또 국가보안법 상에서도 무고라든지 위증이라든지 증거를 위조할 때도 그에 따라 다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더 엄벌에 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무고죄는 아니더라도 위증죄나 증거위조죄나 각각 그런 사항에 맞게 처벌은 엄벌을 한다. 네, 엄벌에 맞습니다. 처한다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정말 진실만을 말해야 될 것 같아요. 자, 무고죄라고 하면은 이 성범죄와 관련된 것도 사실 전 떠오르거든요. 네. 자, 만약에 본인이 무고하지만 성범죄로 고소를 당했다. 이런 좀 억울한 경우도 분명히 있을 텐데 이럴 때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요? 네, 특히 성범죄가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라고 질문을 관련해서 가장 많이 묻는 그런 죄에 해당이 됩니다. 네. 왜냐하면은 성범죄 같은 경우는 굉장히 내밀한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어떤 증거가 많이 이제 확보가 되기 어려운 죄다 보니까 양측의 주장이 굉장히 다른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그렇죠. 그 주장을 입증할 만한 다른 그러니까 물적인 증거들이 확보되기 어려운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백을 주장하는 쪽에서는 고소한 사람을 무고죄로 고소해달라라고 하는 그런 요구를 가장 많이 하는 죄입니다. 당연히 성범죄로 고소를 당했는데 전혀 그 고소 내용이 진실이 아니고 결백하고 그 결백을 주장하고 싶으시다면은 필요한 증거들을 최대한 많이 확보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노력을 해도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결국은 진술의 싸움이 될 수도 있는데요. 그 실제로 경험하지 않고서는 이처럼 구체적으로 진술할 수 없는 그 정도의 신빙성이 있는 그런 진술을 하셔야 되고 또 일관된 진술 하실 경우에는 또 충분히 입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자, 주로 진술로 좀 아무래도 이 성범죄에 관련해서는 판결이 좀 내려지는 편이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성범죄를 진짜 저지르지 않았고 예를 들어서 뭐 합의하에 관계를 맺었거나 그런 건데 좀 무고하게 고소를 당한 입장이라면 좀 참 억울할 것 같긴 해요. 예. 네, 사실 성범죄가 악용되는 경우도 있어서 네. 이렇게 허위로 고소를 당했으면은 그 수사나 재판이 이루어지는 긴 시간 동안 굉장히 정신적으로 또 신체적으로도 또 경제적으로도 큰 피해를 입습니다. 네. 왜냐하면 다른 범죄와는 또 다르게 성범죄로 수사를 받고 있다라는 사실이 알려질 경우에는 주변 사람들에게 성범죄자로 낙인이 찍혀서 굉장히 모욕적인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사회적 평가가 굉장히 많이 저하가 되거든요.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직장을 잃기도 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혐의, 무죄가 나중에 밝혀진다고 해도 또 사람들이 묘한 것이 이 사람이 뭐 성범죄로 고소당했다더라 라는 것은 잘 알려지는데 무죄가 나왔다더라 라는 얘기는 또 그렇게 쉽게 그러니까 많이 이렇게 널리 빠르게 알려지지 않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이 아닌 말고식의 그런 고소를 했을 때 여기에 대한 대가를 치르지 않는다면은 고소를 당한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한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적극적인 무고죄 고소도 필요할 때가 있는데요. 주의할 점은 그 본인이 고소당한 사람이 무혐의가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고소를 한 사람은 무고죄가 성립한다라고는 절대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무고죄가 성립을 하려면 허위라는 점을 분명하게 인식을 하고 악의적으로 그 사람을 허위인 줄 알면서도 처벌하기 위해서 괴롭히기 위해서 뭐 그렇게 고소를 했을 때 무고죄로 처벌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생각하는 것보다는 무고죄에 성립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무고죄로 고소하고 그 억울하게 나를 이제 피해를 입힌 그 상대방을 처벌에까지 이르게 하기 위해서는 최초로 상대방이 고소한 내용이 무엇인지 또 그 근거가 무엇인지 또 무혐의 처분에는 또 근거가 무엇인지 또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나온 증거는 어떤 것이 있는지 또 다른 무고죄가 인정된 사례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철저히 조사하고 무고죄 고소에 임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참 무고죄가 이렇게 되는 게 쉽진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말씀 또 듣고 나니까 이 말 한마디로 사람의 인생이 바뀔 수도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무고죄 처벌이 좀 강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무고죄가 좀 까다롭잖아요. 네. 어떻게 판단을 하는 거예요? 네.
그 무고죄는 사실은 중범죄로 분류가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 무고죄를 그 무고의 피해를 당한 피해자뿐만이 아니라 네. 국가의 사법 질서도 그 개인의 잘못된 장난스러운 그런 고소 신고 행위에 의해서 네. 사법 질서까지도 교란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런 장난, 그런 농단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무고죄를 엄하게 처벌하고는 있고 실제로 강제추행의 법정형과 동일하게 정하고 있기는 하거든요. 네. 절도죄. 5대 중범죄라고도 할 수 있는데 절도죄 형량보다도 높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이제 워낙 허위 고소가 많기도 하고 무고죄에 대한 문제의식도 그렇게 높지가 않아서 실제로는 이제 그 체감하기에는 형벌이 너무 약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무고죄가 남발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경향성을 인식할 수도 있습니다. 대법원의 양형위원회에서 이제 그 정해놓고 있는 양형 기준을 말씀드리자면요. 네. 단순 무고 시에는 6개월에서 2년의 형을 정하고 있는데요. 가중 감경 사유가 없을 때 그렇게 부여가 되는데 감경이 가능할 때는 1년 내로, 또 가중이 가능할 때는 4년으로 한계를 정해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구형은 조금 더 이 기준보다 더 높게 될 수 있지만 판결은 이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제 만약에 정말 그 무고죄가 발생할 수 있는 가장 큰 피해를 생각을 해보면은 사형인 범죄를 무고를 해서 네. 실제로 그 무고 당한 사람을 사형의 선고에 이르게 하고 그 사형의 집행까지 이루어진다면은 네네. 국가기관을 통해서 어떤 살인의 목적까지 달성할 수 있는 엄청난 죄가 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법정 최고형은 형법상 그 10년까지, 징역 10년까지 부여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실제로 무고와 관련된 좀 판례가 있으면은 예를 들면은 좀 쉬울 것 같아요. 네. 제가 이제 떠오르는 이 예가 어쩌면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더 어렵게 받아들일 수 있는데 그런가요? 무고의 무고 사례가 지금 떠오르는데요. 무고의 무고. 그러니까 어떤 케이스였냐면은 성범죄 피해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네. 피해자이기 때문에 그 무고 그 가해자를 성범죄로 고소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그걸 고소를 당하자 처음에는 뭐 부인도 하고 했다가 본인의 사실 여러 가지 정황상 부인할 수 없다는 것을 인지하고는 직접 사과도 하고 용서도 빌고 네. 그러면서도 동시에 이 사람을 위협하기 위해서 이 사람도 너도 편치는 못할 거다. 계속 그 고소를 진행하면은 네. 그대로 나는 두지 않겠다라는 어떤 협박성의 의미로 또 무고로 고소까지 한 거예요. 사과를 하고 사과를 인정하면서도. 하면서도 무고로 또 네. 역고소를. 그런 경우가 사실 또 왕왕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실제로 있는 일이지만 너도 한번 고소 당해보고 겁을 느껴라. 겁나면은 너 고소 취하를 해라. 그런 의미에서 본인이 이제 강제추행 당한 것을 무고 당했다라고 해서 고소를 한 케이스가 있었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무고로 고소를 했지만 이것이 무고로 고소 당한 것도 무고라는 거죠. 네네. 이 사람이. 그래서 무고의 무고를 고소를 했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당사자가 그냥 본인이 직접 고소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제대로 수사기관의 그런 설명이 잘 되지 않았어서 처음에는 이 무고의 무고는 혐의가 없다라고 해서 혐의가 불충분하다 이렇게 불기소 처분이 됐었는데 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의 신청을 이제 정확하게 그 사건에 대해서 설명을 해서 하니 검찰 측에서 다시 조사를 했더니 이건 무고의 무고가 당연히 맞다라고 해서 성범죄 사실이 분명히 있었고 그것은 여러 가지 증거에 대해서 인정이 되고 본인도 그 사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무고죄로 고소한 것은 굉장히 죄질이 나쁘다라고 해서 형사처벌에 결국 이른 사건이 있거든요. 네. 이렇게 무고죄로 고소하는 것도 무고로 고소당할 수 있다는 거, 그걸로 처벌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시고 함부로 본인이 이제 잘못한 것에 대해서 바로 반성하지 않고 무고죄로 고소해서 너를 나도 괴롭히겠다 이런 마음은 먹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그 성범죄 사실이 있는데도 네. 불구하고 네. 억울하니까 네. 눈에는 눈 이에는 너도 맞습니다. 당해봐라 이렇게 맞습니다. 정말 진흙탕 싸움이었겠어요. 말 네, 그대로. 맞습니다. 자, 오늘은 좀 이렇게 억울하게 고소나 고발을 당했을 경우에 활용할 수 있는 무고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나의 말 한마디로 인해서 사람의 인생이 한 사람의 인생이 좌지우지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정말 신중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생생법률쇼가 자랑하는 성심성의 무료 법률 상담 바로 이어가 볼게요. 네, 지금 전화 연결이 돼 있다고 하니까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잘 안 들리네요. 네, 잘 들리시나요? 예, 좀 들리는데 크게 좀 말씀해 주세요. 아, 알겠습니다. 어떤 점이 궁금해서 전화 주셨나요? 아, 제가 제 동생이 네. 아주 사나운 동생이 하나 있어가지고 네. 어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좀 해가지고 네. 억압적으로 큰형한테 저한테 네. 밭을 남겨라, 지금 말하자면 재산을 남겨라, 네. 그렇지 않으면 조카들한테 나중에 형이 사망했을 때 상속 지분에 대해서 네. 지금 말하자면 그거를 소송을 해가지고 네. 지금 말하자면 조카들한테 그것을 받게끔 하겠다, 이렇게 저한테 억압을 주거든요. 예. 그래서 네. 내가 우리 집사람하고 같이 네. 집이 한 주택이 하나 있는데 만에 하나라도 지금 그거를 명분이 없었는데 결국은 어떤 강압에 의해서 그렇게 변호사를 그 사람들을 사가지고 지금 말하자면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는 그 능력자거든요. 네. 그래서 혹시라도 그렇게 될까봐 아. 네, 상속분을 우리 집사람하고 나하고 공동으로 해야 되는지, 네. 아니면 집사람한테 다 넘겨버리면 그것도 부모 재산 상속을 받았다고 해서 그걸로 연결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승소해가지고 네. 넘어갈 수 있는 건지 그걸 좀 알고 싶어요. 예, 예. 일단 제가 정리를 해보자면은 사연을 바탕으로 지금 친동생 분이 재산을 넘기지 않으면은 뭐 하면서 협박식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죠. 이게 지금 명의는 본인 당사자의 명의로 되어 있으신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예. 주택을 원래 하나 있었는데요. 네. 그걸 채워보는 지가 한 2년 돼요. 네. 그런데 2년 되는데 다시 그걸 팔았어요, 제가. 네. 2년 전에. 그래갖고 최근에 다시 주택을 하나 구입을 했는데 네. 이것도 모르고 내가 일단 주택을 구입하기로 계약서를 썼습니다. 네. 계약서를 썼는데 예. 이것도 시끄러워 주위에. 그래서 계약서 썼는데 네. 공동으로 우리 집사람하고 나하고 공동으로 이렇게 하는데 그냥 우리 집사람 명의로 환장하면 안 되나, 이 생각을 해봅니다. 아, 그러니까 지금 그 동생분께서 당사자분의 지금 상담자분의 재산을 노리고 있는데 이게 아내와 자식에게만 상속을 원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예, 예. 지금 옆에 변호사님이 쭉 같이 사연을 듣고 계셨거든요. 가만있어, 잠깐요. 내가 지금 어디 조용한 데로 가서 전화를 하고 싶은데. 예, 예. 조금 조용한 데로 자리를 옮기시겠어요? 예, 지금 가고 통화하시면서. 예, 조용한 예. 데를 찾고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조금만 이 미층으로 내려가야 되려고, 조용한 데로. 예, 지금 저희가 생방송이다 보니까 계속해서 기다려드릴 수는 없는데요. 지금 이동하시면서 변호사님하고 좀 상담을 나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변호사님, 네. 개인적으로 저는 형제끼리도 이렇게 상속이 이루어지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계시는데, 네. 예, 어때요? 원래 이제 상속자이기는 하지만 네. 지금 상속은 순위가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상속의 1순위라고 할 수 있는 그 자녀분, 직계
계시기 때문에 네. 이 경우에는 형제분께 상속이 될 일은 없어요. 네네. 근데 제가 말씀을 듣다 보니까 걱정되는 부분이 아마 이 상속인이 있는데 그 형제분께 상속이 넘어가겠느냐 이 부분은 아닐 것 같고 제 추측컨대 네. 또 이제 조금 조용한 곳으로 이동하시면 여쭤보고 싶은 예, 예. 부분인데요. 부모님의 재산을 그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그 재산을 받았고 그 받은 재산을 바탕으로 그것으로 지금 주택을 취득하신 게 맞아요. 아닌가. 네. 그러니까 그 동생분이 내 권리가 있다라고 주장하시는 게 아닌가 싶어요. 만약에 맞아요. 그렇다면은 다소 이제 부모님의 직계비속은 저 상담자님 그다음에 그 동생분이 뭐 또 추가로 더 계실 수도 있지만 네. 두 분만 계신다고 가정할 경우에는 그 균분해서 상속이 됐어야 될 것이 만약에 이분한테로 이제 몰아서 네. 상속이 됐거나 거기에 근데 다른 근거가 없다면은 아. 다소 이렇게 주장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어 보이고 그렇다면은 있겠네요. 그렇게 지급되지 않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정당하게 그 유언이라든지 유증 뭐 이런 것을 통해서 정당하게 왔다고 하더라도 유류분 권이 있으신 거고 네. 상속이 그냥 균분됐어야 되는 거라면 그 상속분만큼 또 권리를 주장하실 수는 있는 거긴 하거든요. 근데 지금 집 명의가 이 상담자님의 명의라면은 먼저 이 재산 관계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드리고 네. 그 다음에 그 이후에 그 동생분이 그 앞선 재산 형성에 대한 그 재산에 대해서 부모님으로부터 많이 물려받았다라고 가정한다면 거기에 대해서도 좀 정리를 제가 해드리면 어떨까 네. 싶어요. 그러니까요. 네, 통화가 네, 좀 원활하지 않을 수도 상담자분 있으니까. 지금 네. 조용한 데로 옮기셨나요? 예. 그러면은 지금 찾기 네. 어려워서 잠깐 하고 있는데 예. 그냥 하세요. 예. 그냥. 지금 변호사님 바로 연결해 드릴 테니까 좀 자세한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예. 예. 혹시 지금 그 동생분께서 주장하시는 것이 예전에 그 부모님은 혹시 언제 돌아가셨어요? 부모님은 돌아가신 지가 한 15년 정도 됩니다. 우리 저희 15년? 부모는. 두 분 다 15년 예. 전에는 다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면 그 기간 동안 그 당시에 재산이 어떻게 분배가 됐었어요? 부모님 재산이? 저는 아버지 어머니 유산을 하나도 안 받은 상태입니다. 하나도 받은 것이 없으신 상태라고요? 네. 만약에 부모님의 재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재산이 지금 10년을 더 지났잖아요. 15년이면. 저 동생분께서 부모님의 사망 사실을 그 당시에 몰랐던 것이 아니라면은 알았다면은 상속 개시 사실도 알았던 것이기 때문에 부모님 재산을 물려받았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이제 지금 15년이 지난 이후에는 나도 상속자다라고 주장하기 조금 어려운 상황인데 말씀대로 지금 상담자님 말씀대로 상속받은 것이 전혀 없는 상황이다라고 하면은 지금 새롭게 아니. 네. 저기 상담사님. 네. 제 말씀을 아직 제대로 이해를 못 하신 것 같은데. 네. 어머니 우리 부모 재산은 받은 게 하나도 없고. 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저희 제가 이제 장남인데. 네. 우리 막내 동생이. 네. 지금 이거를 아주 사나운 동생이 돼가지고. 네. 지금 제가 혹시 살아있을 때, 형이 네. 살아있을 때, 네. 어떤 방법으로 해서라도 엮어가지고, 네. 소송을 해서, 예. 성소해가지고, 아버지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네. 지금 하자면, 상속을 저희 자식이, 네. 조카들이 받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내용을 제가 아까 다 들었고요. 지금 그 부분을 네.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고 다른 경우를 제가 가정해서 말씀드린 거니까 지금 아까 말씀하신 상담 내용은 지금부터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예. 지금 최근 구입하셨다는 그 주택은 상담자님의 명의로 되어 있는 것이잖아요. 아직 계약만 했지. 아직? 만약에 우리 집사람하고 나하고 같이 둘이서 네. 이번에 일찍 이렇게 매수자가 되려고 했는데 네. 우리 동생이 최근에 너무 이렇게 힘들게 하니까 네. 혹시 형 아니고 내 집사람 앞으로 이렇게 혼자 명의로 하면 네. 아버지가 상속한 것을 지금 말하자면 다르고 어머니가 상속을 받은 게 다르기 때문에 아버지 상속에 걸리지만 어머니의
이제 재산이 상속이 되니까 네. 아버지 상속분을 없애보려고 하는 거죠. 네, 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걱정하시는 부분을 조금 더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 게 설사 선생님, 상담자님 명의로 하더라도 지금 아드님, 자녀분이 계시잖아요. 아드님이든 따님이든. 예, 아들 둘이 있습니다. 예, 자녀분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상담자님이 돌아가시면 그 모든 지금 상담자님이 갖고 있는 모든 재산은 아드님 그 두 분이 각 그 1대1 그다음에 그 배우자분 1.5 네. 이렇게 해서 아드님 두 분과 배우자 분께만 상속이 이루어집니다. 즉 그렇죠. 아무리 뭐 억압하고 뭐 하고 뭐 해도 어떤 소송을 제기한다고 해도 지금 그 동생분께서는 법적으로 어떤 소송을 해서 이길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게 지금 상담자님이 돌아가시기 전이든 그 이후든 어떤 걸 하셔도 뺏어갈 수가 없는 그런 법적인 시스템상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네. 아버님 지금 상담자님 명의로 하든 공동 명의로 하든 배우자님 명의로 하든 어떤 명의로 하든 어떤 상황에서도 그 동생분은 법적인 권리를 주장할 것이 전혀 없어요. 상속받을 수 없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지금 네. 돌아가는 지금 규정상 법률적으로나 이치적으로나 사실 지가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저도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지가 사실 어떤 기업을 하고 있는데 네. 기업 이제 그 회사를 두고 네. 하고 있는데 그런 어떤 그 변호사나 검찰 이쪽으로 상당히 아주 그 깡패 동원해서 지금 문제 있는 사람들한테 지금 말하자면 그 형이나 지금 누나들한테 와가지고 겁박 주고 만약에 안 될 때는 지금 말하자면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동생이 만약에 형한테 이렇게 해결 안 되면 만약에 형이 죽으면 지금 말하자면 자기는 우리 조카들 자식들한테 가면은 그 재산을 정말 소송해가지고 이겨서 그걸 지금 이제 상속분에 대해서 이제 그걸 지가 하여튼 해서 가져가겠다 찾아가겠다 그 얘기예요 지금 말하자면. 예, 그 말은 잘 알아들었지만 그렇게 그 부당한 요구에 대해서 협조하는 검사님이라든지 어떤 기업을 하는지는 몰라도 협조가 될 그 시스템은 어디에도 없다고 저는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오히려 지금 그분이 하시는 그런 말씀들이 공갈에도 해당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공갈이라고 하는 그런 형법상 범죄에 해당될 수 있거든요. 예. 아무런 근거가 없어요. 지금 그분이 하시는 그렇죠. 말씀은 근거가 없고 또 그렇게 실천할 수 있는 가능성도 지금 대한민국 시스템 하에서는 거의 매우 아주 높은 확률로 절대 없다고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 네. 그 하는 말씀이 굉장히 허황된 얘기거든요. 예. 그래서 그게 실천될 거라고는 저는 조금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지금 그 억압하고 강압하고 협박하는 그런 상태가 오래 지속이 되고 그 부분이 정말로 지금 상담자님께서 많이 두려우시다면은 경찰에 공갈죄로 신고를 하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범죄 행위를 하는 것뿐이지 그 하는 말들이 전혀 실천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다만 그 이후에 지금 상담자님께서 만약에 돌아가신 이후에 계속 또 조카들을 괴롭힐 수는 있겠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법적으로 법정에서 그 동생분한테 뭔가를 지급해라라는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은 전혀 없고요. 다른 네. 사람들이 뭐 지금 상담자님을 비롯해서 그 가족분들이 형사적으로 처벌될 가능성도 전혀 없으니까 뭐 검사뿐만이 아니라 대통령을 안다고 해도 전혀 걱정하지 마시고 전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게 말도 안 되는 것을 주장을 하면서 네. 형을 공갈을 치면서 만약에 이런 것들을 해결을 생각 안고 있다면 네. 나중에라도 어떤 일인가 한번 일어나는가 보라고 그러면서 겁박을 주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협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래 알겠다 하고 그냥 지켜보시면 되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그 불법 행위를 계속 할 수는 있겠죠. 계속 협박을 한다든지 그 조카들을 괴롭힌다든지 지금 상담자님의 배우자분을 괴롭힌다든지 그럴 때 따끔하게 그 형사 고소를 하시고 접근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런 지금 그래서 말들에 두려워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마시고 전혀 두려워할 것이 없는 내용이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우리 하선 내가 답답해서 힘들고 막 그게 가슴이 둥글려서 잠도 안 오고 그래서 예. 제가 경찰한테 또 찾아갔어요. 예. 사실 우리 동생이 이렇게 있는 것도 없는 일을 주장하면서 이렇게 협박을 주니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네. 그랬더니 그 전화상으로나 만났을 때 녹음을 틀어놓으면 네. 만약 불법에 대한 것이 밝혀진다면 그때가 이제 그 경찰서에서 지금 말하자면 경찰에서 취급을 해가지고 네. 이제 오라고 부른다든지 우리 동생을 오라고 부른다든지 네. 만약 이거는 공갈죄다 협박죄다 해가지고 거기서부터 이렇게 이제 그 가담이 될 것 되니까 네. 하여튼 녹음을 해서 전화상이면 녹음을 해라. 예. 그리고 만약에 돼야도 해도 녹음을 해라. 네. 이렇게 해서 거기에가 문제가 일어나서 녹음을 이제 우리 경찰서에 내가 제출하면 네. 그걸 듣고 경찰서 불리든지 하여튼 어떤 받치가 할 수 있는 거에 되니까 그렇게 하시고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녹음을 하셔서 증거를 확보하시면은 그렇게 해서 고소를 하시면 경찰 쪽에서 제지를 해줄 수 있고요. 의외로 또 경찰의 고소만 이루어져도 그 동생분은 다시는 또 안 괴롭히는 그런 약한 모습을 보일 수도 있어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럴 수도 있는데 예. 워낙 이것이 아주 그런 쪽으로만 밝혀져 가지고 네. 아주 그 못된 행동을 우리 그 여동생한테 해갖고 우리 매제가 병신이 되다시피 해가지고 아주 젊은 나이에 그렇게 하고 인생은 다 망가져 버렸고 또 지금 내가 알기로 확실하게 알지는 모르지만 그 처갓집에 지금 부동산 조상의 산산 이런 것들이 정리가 돼갖고 지금 그런 것도 어떻게 해갖고 소송이 해갖고 이겨가지고 그걸 해가지고 큰 어떤 떼돈을 지가 그쪽에 착취한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드는데 그리고 또 여기 이제 거기에서 못 오니까 형한테 지금 어떻게든지 해가지고 협박이 되든 뭐든 해서 말꼬리를 잡아가지고 법적으로 가서 지금 네. 말하자면 지금 변호사 고문한테 얘기를 여러 군데가 있대야. 그래서 그걸로 해가지고 상담자분. 예, 말씀 중에 죄송하지만 지금 저희가 생방송이다 보니까 그 상담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제가 네. 지금 변호사님 말씀하신 걸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일단은 네. 지금 답은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아주 속 시원하게 변호사님이 확실하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일단 네. 지금 동생분은 법적으로 상속받을 지위에 있지 않고 아무리 협박을 하더라도 법적인 권한이 재산에 대해서 전혀 없기 때문에 오히려 역으로 협박한 내용을 잘 모으셔가지고 형법상 공갈죄로 또 처벌받으실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렇게 협박을 하신다면 이 공갈죄로 고소하는 거를 좀 검토를 해보시고요. 일단은 네. 지금 마음이 많이 심적으로 위축되시고 불안하신 상황인 것 같은데 법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법적으로는 동생분이 저도 법을 예. 그렇게 이기고 법으로만 저도 살고 싶은 생각이 네. 생각으로 살아왔는데 예. 동생한테 너무나 이렇게 시달리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그렇죠. 못하니까 예, 그러면은 형법상으로 이제 공갈죄로 고소하시는 방법을 추천해 드렸으니까 그걸 좀 생각해 보시고요. 일단은 네. 자, 법이 명확하게 답이 나와 있으니까 너무 네. 좀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잘 차분하게 좀 이성적으로 해결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예, 네. 자, 상담을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실까요?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런 경우가 종종 있죠. 사실 네. 법적으로는 너무 답이 나와 있는데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여기저기서 이렇게 협박 아닌 협박을 받다 보면 네. 좀 긴가민가 막 마음이 위축되고 헷갈리실 네. 것 같아요. 네. 속 시원하게 한 말씀 더 마음 단단하게 잡으시라고 해주세요. 예. 네, 의외로 정말 고소를 하고 그런 절차를 진행하면은 다른 또 약자를 찾아서 옮겨갑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그렇군요.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경찰이 해주신 대로 녹음 잘 하셔가지고
고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맞아요. 그 상담 중에도 그런 얘기를 하셨지만 의외로 금방 또 네. 그런 협박을 거둬들일 수 있습니다. 네. 또 겁이 많으실 수도 있기 때문에. 맞아요. 그래서 네. 자, 좀 이렇게 차분하게 담담하게 잘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여러분은 지금 생방송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쉽사리 해결되지 않는 법률 문제를 끌어안고 있다면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시죠. 법률 고민이 해결되는 가장 쉬운 방법을 소개해 드릴게요. 첫째, 02-557-8295로 전화를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법률상담 게시판에 문의를 남긴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생생법률쇼가 자랑하는 각 분야의 전문 변호사가 여러분의 더부룩한 속을 뻥 뚫어드립니다. 속 시원한 스파클링 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전화 주세요. 네, 이번에는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 들어온 여러분의 고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자, 화면 보실까요? 재테크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30대입니다. 최근에 코인을 하지 않으면 주식이라도 하라는 주변 조언을 듣고 주식 공부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요즘 들어 핫한 공모주가 상장하는 날 들어갔는데 그만 폭락하고 말았습니다. 마트에서 물건을 사거나 온라인 쇼핑몰에서 물건을 사면 마음에 안 들 때 환불할 수 있는데 주식은 환불이 안 될까요? 자, 오늘 굉장히 참 법적으로 명확한 답이 나와 있는 네. 그런 질문들을 많이 주시는 것 같아요. 자, 일단 제 개인적으로는 주변에서 지금 장이 굉장히 안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투자하라고 했던 분들은 좀 멀리 하셨으면 좋겠고. 네. 자, 어떤 법률이 문제가 되는지, 어떤 법률이 문제가 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 사안에 적용될 만한 법률이 좀 있나요? 네, 원칙적으로 주식에 대한 환불 말씀하셨으니까 상법상 주식의 인수는 무효를 주장하거나 취소를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규정을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네. 또 자본시장법, 그다음에 금융소비자보호법 등에 적용을 받는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죠. 투자는 본인 스스로 결정을 하고 하는 네. 거기 때문에 이게 법적으로는 좀 보호를 받을 수가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당연히 주식 환불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원칙적으로는 그런데 지금 네. 공모주 말씀하셨거든요. 아. 공모주의 경우에는 그래도 보호 장치가 있는 것이 네. 환매 청구권을 확보하고 계시다고 보겠습니다. 오. 그래서 환매 청구권에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환매 청구권은 말하자면 환불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다만 이제 100% 환불은 아니긴 하지만 설명을 드리면 기업을 공개할 때 그 일반 청약자들이 공모주를 이제 매수를 했을 텐데 그것을 그 인수 회사의 매도할 수 있는 권리,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즉 환불 받을 수 있다. 쉽게 말하면 그런 얘긴데요. 통상 한 3개월에서 6개월 그 일정 기간 동안 그 주가가 공모가보다 하락하게 되면은 증권사를 상대로 청약받았던 주식을 다시 되사가라고 청약할 수 있고 그것을 되사야 합니다. 그렇군요. 와, 이 공모주가 키워드가 될 수 있었네요. 어떻게 네, 보면 네. 환매 청구권이라는 제도가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서 이 보장되는 금융상품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이제 제정됨에 따라서 원래는 기존 펀드나 변액보험 등에만 우리가 소위 말하는 금융상품을 보호하는 장치라고 할 수 있는 6대 원칙을 기존에는 펀드나 변액보험 상품에만 적용이 됐다고 한다면 이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서 예금, 대출, 신용카드 발급 등에까지도 6대 원칙이 적용돼서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럼 6대 원칙이 무엇인지 좀 궁금하실 텐데요. 네. 금융소비자의 재산 상황, 거래 목적 등의 정보를 적정한지 확인하라고 하는 명령이 있고 그다음에 그렇게 적정한 사람에게 적합한 금융상품을 권유해야 됩니다. 그것이 의무적으로 부장이 되고 또 금융상품을 권유하거나 소비자가 설명을 요청하면 반드시 그 상품의 중요사항은 설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대출 시 다른 금융상품을 불공정하게 이제 추가적으로 가입하게 하거나 부당한 추가 담보 연대 보증을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또 불확실한 사항에 대해서 단정적인 것처럼 판단을 제공하거나 허위 사실, 상품과 다른 사실을 알리는 것도 금지가 됩니다. 또 허위나 과장 광고도 금지가 됩니다. 이런 판매 행위에 대해서 이렇게 6대 원칙에 따라서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그런 장치가 있고, 지금 현재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서 여러 가지 금융상품이 이 6대 원칙에 의해서 보호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또 소비자들은 어떤 권리를 이 보호를 바탕으로 네. 행사할 수 있을까요? 위법 계약 해지권, 그다음에 청약 철회권, 자료 열람 요구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법 계약인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서 소위 그 환불받을 수 있는 권리까지도 생기는 것이고요. 청약 철회, 청약을 했더라도 내가 잘못된 정보를 바탕으로 청약을 한 것이라면 철회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런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사실은 미리 예방하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요? 사실은. 자, 주식 상품 가입 시에 좀 주의해야 될 점이 있다면 좀 알려주세요. 네, 제일 먼저 거래하는 그 금융회사에 대해서 확인해야 됩니다. 금융회사가 허가받은 곳인지 확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이라는 곳에서 제도권 금융회사 조회를 통해서 안전한 금융회사인지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또 상품 거래 목적이나 중요 사항을 체크하실 수 있습니다. 상품에 가입하기 전에는 미리 거래 목적에 상품이 부합하는 것인지, 또 원금 손실이 어느 정도가 나는지, 내가 그 손실을 감당할 수 있는지, 거래 기간은 어느 정도인지, 그런 중요 내용들을 미리 검토하고 거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본인이 직접 확인하고 서명하실 것을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금융상품을 안일하게 타인 판촉하는 사람에게 서명하게 한다든지, 중요 사항도 확인하지 않고 서명을 함부로 이렇게 해주는 그런 경우가 왕왕 있는데 주의하시고 직접 다 확인하시고 직접 서명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 보다 안정적인 투자를 하고 싶다면 금융소비자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상품에 이왕이면 좀 투자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다음 또 고민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소기업이지만 오랫동안 준비해오고 간절하게 되고 싶었던 MD가 됐습니다. 그게 벌써 2년 전이고요. 선배 MD 어시스트를 하다가 1년 전 선배가 퇴사하고 난 후에는 제가 MD가 되었어요. 너무 고된 일이지만 취중생 시절 생각하면서 열심히 하는데 같은 부서 대리와 갈등이 심해졌습니다. 몇 달 전 회의하다가 의견 충돌이 있었는데요. 회의 후 저를 앉혀놓고 2시간을 훈계했습니다. 더러우니 피하자라는 생각으로 부딪히지 않으려고 했는데 제 직무와 상관없는 업무를 지시하고 시즌이라 바쁜 걸 알면서도 굳이 계획안 발표를 준비시켰습니다. 발표 날에도 모든 부서 직원 앞에서 저의 계획안을 조롱하고 비난하였습니다. 눈물이 나는 걸 겨우 참으며 발표를 마쳤습니다. 이후 부서에서 저는 은밀한 따돌림을 당하기도 했어요. 혼자 식사하고 회식을 공지해주지 않더군요. 작은 회사여서 인사팀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해봤자일 것 같아요. 저는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라는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참 안타까워요. 이런 일이 사회생활 하다 보면 꼭 있습니다. 그죠? 네. 자, 이렇게 사연으로 또 직접 읽어드리니까 더 감정이입이 되면서 마음이 아픈데요. 자, 지난 2021년 10월부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이 됐잖아요. 이후에 좀 변화가 있었을까요? 네, 아무래도 직장 생활을 하려면 무조건 참아야 된다. 맞아. 참지 않으면 뭔가 참지 못하는 그 사람의 자질이 부족한 거다라고 생각했던 것에서 이 법이 이제 도입이 됨에 따라서 괴롭히는 사람, 그 사람이 잘못된 거고 좋지 않는 그 회사가 문제가 있다는 인식으로 변경된 것이 가장 큰 점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하는 행위들이 혹시 따로 있나요? 네, 직장 내 괴롭힘의 유형은 모욕 및 명예훼손, 또 부당 지시, 따돌림 및 차별, 업무 외 강요 행위, 폭행 및 폭언 등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상담자님이 지금 언급하신 내용들은 다 거의 다 포함이 된다고 봐야 될 텐데, 네. 자, 상담자님께서 회사 대리로부터 당한 행위들은 당연히 해당이 된다라고 보면 되겠다, 그죠? 네,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이 있었고, 또 따돌림도 있었고, 또 부당한 지시도 있었고, 네. 또 정보를 은폐하는 그런 행위도 있었습니다. 만약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관련해서 좀 조치가 만약에 없고 기댈 곳이 없다. 그래서 사실 신고 못하는 분들도 계실 것 네. 같거든요. 그렇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네, 이렇게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 위법하다고 규정한 법규가 분명하게 있기 때문에 네. 가까운 지방노동위원회에 가셔서 이 내용에 대해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조치를 취해주지 않은 회사도 문제가 처벌될 수 있고요. 당연히
그 시정이 이제 요구가 되면 회사 내에서도 가해자에게 시정 조치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보통 뭐 저라든지 뭐 제 주변 사람들, 제가 아끼는 사람들이 이런 일 당했다면 저 같으면 당장 그만둬 이렇게 말을 해주고 싶지만 그게 또 사실 먹고 사는 문제로 네. 연결이 되다 보니까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직장 내 괴롭힘의 피해자들이 회사를 계속 다니는 경우가 많나요? 이렇게? 원래 그전에는 사실 못 다녔었는데 음. 어떻게 이제 그렇게 같은 회사 동료들을 신고하고 또 회사를 계속 다니냐 이런 인식이 있었으니까요. 네. 근데 이렇게 직장 내 괴롭힘이 도입되면서부터는 조치하지 않은 회사의 잘못이고 가해자의 잘못이라는 점이 인식이 되고 있기 때문에 또 피해자가 회사를 그만두지 않도록 그렇게 배려를 충분히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회사에서는 피해자들이 얼마든지 회사를 잘 다니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분리 조치를 시키고 네. 피해자가 원하는 조치를 회사가 시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그대로 회사를 다니는 분들도 많아서 함부로 원치 않으시면 그만두거나 위축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자, 변호사님께서 위축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말씀해 주셨고 또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됨에 따라서 많은 좀 인식이 바뀌었다고 하니까 용기 내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사연 또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헬스장을 다니는 남성이 자꾸 말을 걸고 제가 집에 갈 때까지 기다리고 한번 만나보자고 하는 걸 철저히 무시를 했는데요. 어느 날 운동 끝나고 집에 가려고 나왔더니 술에 취해서 헬스장 앞에서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괜히 무서워져서 빨리 걸었는데 쫓아와서는 왜 자신을 피하냐면서 손을 잡고 어깨에 손 올리고 뒤에서 껴안기에 결국 강제추행으로 신고를 했습니다. 운이 좋았는지 가게 앞 CCTV까지 확보해서 제출했는데요. 얼마 전 그 남자의 변호사라면서 연락이 오더니 형사 조정을 하자고 하더라고요. 이래저래 찾아봤더니 결국 합의인 것 같은데 합의를 하는 게 저에게도 좋을까요? 라는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아이고, 이거는 뭐 엄연한 범죄지 않겠습니까? 거절을 했는데도 계속해서 구애를 하셨다라는 거는 뒤에서 껴안기까지 하고 이거는 뭐 성추행으로도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그 손을 잡고 어깨를 잡고 껴안기까지 했다. 강제추행이 당연히 성립합니다. 네. 또 그뿐만 아니라 사연을 들어보면 아마 계속 말을 걸고 원치 않는데도 계속 말을 걸고 기다리고 만나보자고 하고 그런 것이 반복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럴 네. 때 스토킹 처벌법상 스토킹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상대 변호사가 형사 조정을 제안했다고 하는데 형사 조정이 이루어지면은 상대방이 처벌을 받지 않게 되는 거예요? 형사 조정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무조건 반드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렇게는 볼 수 없고요. 근데 다만 그 실무상 형사 조정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그 의사가 그 기관에 제출이 된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럴 때 통상 그 불기소 처분이 나는 경우도 꽤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원치 않아서 그런 처벌 불원 의사를 제출하지 않으면 그때는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네, 그 형사 조정이나 합의 등의 제안을 받으면 아무래도 좀 고민이 되실 거는 같습니다. 그때 좀 선택을 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기준 같은 게 있을까요? 첫 번째 기준은 본인이 충분히 위로가 되었는지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도 그 피해자 입장이라면은 사과를 받든지 아니면은 정말 그 마음이 회복될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합의금을 지급을 받든지 어떤 기준이 있을 것이고 그것은 본인이 스스로 세울 수 있을 것이거든요. 물론 그 기준을 세우는 데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떠밀려서가 아니라 본인이 생각하기 이 정도면 충분히 위로가 되었다라는 정도의 합의안을 제시를 했고 거기에 이제 수락하는 마음이 진심으로 우러나온다면은 그때는 동의를 하고 합의에 이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좋은 말씀이십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상담자분을 위한 조언 한 말씀 한 번만 더 부탁드릴게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 강제추행뿐만이 아니라 스토킹 처벌법상 스토킹에 해당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실 것을 권하고 싶습니다. 지금 그냥 단순히 우발적으로 생긴 어떤 일회성의 행위가 아니라 계속 쫓아오고 계속 기다리고 계속 연락하고 그 행위의 위법성이 더 나빠 보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 행위를 단순히 그냥 묵과하고 넘어갈 경우에는 스토킹에 의해서 더 큰 그 범죄 행위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어서 이 스토킹에 대한 점도 분명히 경고를 하고 또 강제추행의 점도 굉장히 그 죄질이 나쁘다고 할 수 있거든요. 상대방이 네.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두운 밤에 몰래 이제 기다렸다가 그렇게 강제적으로 행위를 한 것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제 용서를 해야 되나 이렇게 떠밀리지는 마시고 형사 조정 절차에서 충분히 그 상대방의 반성의 의사 다시 재발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을 받고 또 그 약속에 따라서도 약속을 어길 때의 위약사항도 잘 넣으셔서 어기는 그 행위시마다 또 다른 그 보상금을 받으신다든지 하는 그런 조항도 넣으셔서 합의를 하시거나 또 원하지 않으시면 어차피 또 재판에서도 합의할 기회가 또 있고 그 이후에도 민사적으로 손해배상도 청구하실 수 있으니까 원하지 않는데 합의하실 필요는 없다는 점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와, 굉장히 똑 부러지는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또 하서정 변호사님의 조언을 바탕으로 참 본인이 이 정도면 충분한 위로가 됐는지 무엇보다 본인의 마음을 잘 들여다보시고 실행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생생법률쇼 많은 분들의 상담 전화가 걸려오고 있는데요. 도움이 필요한 분들은 언제든지 저에게 전화나 홈페이지 또 이메일을 통해서 사연 보내주시면 저희 또 친절하게 무료로 변호사님들의 상담을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하서정 변호사님과 함께했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